현대차가 SK온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과도 미국 현지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만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확보해 오는 2030년 북미 시장에서만 전기차 100만 대를 팔겠다는 목표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톤이 넘는 우주 화물을 언제든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주 7대 강국이 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두산 로보틱스 등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대여들이 올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중소형 공모주의 흥행 열기가 이어지고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운영체계 윈도우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새로운 왕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60%가 넘는 운영체계 윈도우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검색과 브라우저, 사무용 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태계 선점에 나섰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SK온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과도 배터리 동맹을 맺었습니다.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30만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2030년 북미에서만 전기차 100만 대를 팔겠다는 과감한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합작 공장은 미국의 남동부 조지아주 서베너에 들어섭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착공한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인근입니다. 양사가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30기가와트 시 전기차 약 30만 대분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올 하반기 착공돼 2025년 말 생산 개시가 목표입니다.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해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현지 공장에 전량 공급합니다. 한 달 전 현대차는 SK온과 먼저 북미 합작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같은 조지아주에 35기가와트시 규모로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LG엔솔과의 합작까지 더하면 현대차 그룹은 60만 대분의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2030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 100만 대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골격이 완성된 겁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모든 전기차 모델이 미국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IRA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잇따라 배터리 동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혼다, 스텔란티스, 현대차 그룹과의 연이은 합작으로 북미에서만 생산 능력을 324기가와트시까지 늘리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09년 아반떼 하이브리드부터 배터리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연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번 합작으로 배터리 동맹을 미국까지 넓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불모지였던 우리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희도 어제 뉴스 시간에 생중계로 발사를 지켜봤는데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8개 위성 모두 최종 교신에는 성공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예. 총 8개 위성 모두 궤도 안착에는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경우에는 양방향 교신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외에 이제 다른 7기 위성도 현재 교신이 확인되거나 확인 중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로써 우리도 우리 손으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발사체 기술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 간 전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맨 땅에서 일궈낸 성과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쏘아 올린 위성이 29개인데 그동안에는 외국 발사체에 실어 보냈습니다. 근데 독자적인 발사체가 없다 보니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에 탑재된 그 도요셋 위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원래 러시아 소유주 로켓을 빌려서 이제 지난해 발사했어야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만 내고 쏘질 못했습니다. 네. 위성 한 기를 쏘아 올리는데 많게는 5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도 발사가 지연되거나 계약금만 날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앞으로 이런 서름은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조만간 이제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성을 쏴주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말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러시아 가서 로켓 발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감개무량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돈을 받고 그러니까 상업용 로켓을 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우주 산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이제 위성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지금 유사시에 지상 통신은 믿을 수가 없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스타링크 같은 위성 통신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또 GPS라든지 또 감시 정찰,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합니다. 또 이제 설계 수명이 다한 위성을 교체해야 하는 수요도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현재 이제 과기부와 국방부 등 정부 위성 수요가 2030년까지 80기입니다. 이렇게 위성이나 발사체 수요가 늘면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또 관제 설비 같은 제조업과 통신 서비스 분야로 전후방 산업 효과를 일으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주 산업은 2020년 우리 돈 480조 원에서 2030년 735조 원으로 팽창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실전 발사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 중책을 맡는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2027년까지 앞으로 3차례의 발사를 이제 직접 총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3차 발사부터 이제 체계 종합 기업으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누리호 제작이 거의 완료된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거를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발사 운영도 참관하는 수준이었고요. 4차 발사부터 이제 정부가 20년간 축적해온 기술을 진짜 넘겨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체 전체에 대한 설계, 조립 기술을 익히고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해서 또 숨은 주역들이 더 있겠죠.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HD 현대중공업을 빼놓으면 아마 섭섭할 겁니다. 네. 이제 현대중공업은 누리호 3차 발사에서 발사대 시스템 운용 지원을 맡았는데요.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우고 또 추진체를 공급하고 제대로 날아가는지 관제하는 그 발사대 시스템 전반을 독자 기술로 설계 제작해 발사 운용까지 했습니다. 특히 발사대 시스템의 공정 기술의 국산화율을 누리호에서는 100%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참관한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사장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벌써 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 계획은 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네, 누리호의 다음을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10년간 2조 원을 들이는 사업이고요. 누리호보다 3배 더 무겁게 실을 수 있고 또 엔진을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한화 에어로가 참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이 개발이 성공하면 2032년에는 이 차세대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내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주 과학기술 불모지에서 우주 강국의 꿈을 일궈낸 대한민국 기술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거세게 매수를 나서면서 코스피가 턱걸이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 덕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코스피에서는 이 외국인이 9,093억 원,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네. 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오늘 시장 견인한 것 무엇보다 반도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한 만큼 아무래도 예견된 결과긴 했는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7만 전자를 회복하면서 이 52주 신고가를 썼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이 11만 닉스를 눈앞에 두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반도체 상승 랠리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반도체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들였냐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많이 샀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5,300억, 4,400억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하루에 가장 많이 SK하이닉스를 사들였던 게 지난 2013년 10월입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1,000억 원 넘게 10년 만에 가장 많이 사들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이렇게 사들였는데 이 턱걸이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반도체의 나홀로 질주인데 전반적으로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르고 내렸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비율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98개 종목이 상승했고 673개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네. 비율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3배 넘게 하락 종목이 많았고 코스닥 시장에선 2배 넘게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느냐 오늘 한번 살펴보면 이 조선업, 게임, 그리고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이었습니다.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아 넘기면서 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이 나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신작이 혹평을 받으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우주항공과 국방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나왔지만 뭐 뉴스페이스 시대다 굉장히 기대감이 네. 컸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 재료가 소멸됐다고 인식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전거래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표를 살펴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 한번 살펴보면 이 유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WTI 7월 선물 가격인데요. 지난 밤만 해도 3.38% 급락하면서 이 배럴당 70달러를 턱걸이하면서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올랐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한 건데요. 연중으로 살펴보면 그 롤러코스터 수치가 보시는 것처럼 훨씬 심합니다. 이게 83.26달러까지 왔다가 다시 70달러까지 박스권을 이렇게 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다음에 구리 지수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를 진단한다는 의미에서 이 닥터 코퍼 이런 별명도 있는데 7월 선물 가격 하락세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파운드당 4달러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3.64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 달 반 만에 11%가량 하락한 건데요. 그렇군요. 원자재 값이 하락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공급이나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 반도체주 굉장히 시장이 증시를 많이 견인하고 있는데 이게 착시 효과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미래를 준비해야 할 텐데 그래도 좀 주목해야 볼 만한 업종이 있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주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배경엔 인공지능 AI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AI가 있으려면 서버를 위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반도체주가 오르는 건데 그래서 이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이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그럼 이 AI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느냐 이런 기업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기업인 루닛이 있을 텐데요. 의료 AI 기업 루닛의 주가 한 달 새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도 이 의료 시장에서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추이 지켜보셔야겠고요. 또한 이 AI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게임사들인데 이 오늘 하락한 NC소프트, 펄어비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개발 중인 AI 기술을 게임에 접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있죠. 이 증권가에서는 중국 파노를 발급받은 이런 게임들이 출시를 하나둘씩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에 새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게임주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중소형 공모주들도 성적이 괜찮고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좀 시선도 달라진 것 같은데 이 하반기에 등장할 IPO 대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증시 새내기 종목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상장한 지 15일부터 140영억 밀로만 된 이런 기업들이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KRX 포스트 IPO 지수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1월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네. 수치로 따지면 연초 대비 51.37% 오른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IPO 시장을 상저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우가 몰린다는 건데 그만큼 기대가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상장한 기가비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원에 가까운 데에다가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16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 IPO 흥행에 물꼬를 텄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어떤 대어들이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본격적인 상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상반기 중 IPO에 나서겠다는 계획보다 다소 연기됐지만 이르면 8, 9월 공모 절차가 시작돼 10월에는 IPO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보증의 순자산은 5조 원대.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PBR을 대입해보면 서울보증보험의 기업 가치는 약 2조에서 3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8천억 원대의 평가손익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보증가입액은 2년 만에 37% 늘어 지난해 5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해 시장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다음 달 중순 코스피 상장 예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1분기 매출은 106억 원, 지난해 매출은 450억 원으로 로봇업계에서는 가장 매출 규모가 큽니다. 동종업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하면 3배 정도 되는데 연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오름세를 지속해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 두산 로보틱스 몸값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각각 지난 3월과 4월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거래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이르면 7월 공모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 최근 에코프로 BM의 이동채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실제 연내 IPO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일찌감치 상장 채비에 나선 LG CNS와 SK 에코플랜트, CJ 올리브영도 올 하반기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초 잇따른 공모 철회 소식으로 냉각됐던 IPO 시장. 대형주들의 등장이 증시에 새로운 투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임종용 우리금융회장과 호흡을 맞출 차기 우리은행장에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털 대표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무려 64일에 걸친 행장 선임 절차가 끝난 건데 금융사 CEO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가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조 대표를 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지주는 전략, 계열사는 영업을 중시한다는 그룹 경영 방침에 따라 영업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우리금융 측 설명입니다. 조 내정자는 우리은행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과 기업그룹 부행장 등을 지내며 기업영업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과 기획 등 은행 핵심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중소기업 영업했고 대기업 영업했고 그다음에 심사에 준법 감시도 했어요. 전략 기획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 내정자 앞에는 수익원 확대, 리스크 관리 등 중대한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과 보험 계열사가 없는 우리금융은 은행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농협금융에 뒤처지며 5위 금융그룹으로 추락한 상황. 우리은행 자체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권, 보험사 M&A를 예고한 만큼 나머지 계열사들과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 온 상업, 한일은행 계파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 횡령 사건으로 추락한 고객 신뢰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한편 2달에 걸친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금융권 전반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첫 행보로 경영승계 프로그램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기존 선임 절차와 비교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이 금융지주회사 CEO 선임 과정에 대해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올해 말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여타 금융지주의 경영승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금융권 CEO 인선에 본격적인 변화가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단종됐던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가 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미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데 이번에는 주행거리도 크게 늘렸습니다. 신형 코나 EV를 정재용 기자가 타봤습니다. 네, 호모모투스 정재홍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승할 차량은 디 올뉴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이 코나 전기차는 현대차의 수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효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하남인데 속초까지 한 20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현대차는 5년 만에 코나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코나 EV도 같은 디자인으로 일체형 헤드램프 등 패밀리 룩을 입고 재탄생했습니다. 시승한 차량은 19인치 휠을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64.8kWh 배터리 용량으로 재원상 한 번 충전으로 368km를 갈 수 있습니다. 실제 계기판에는 배터리 용량 97% 상태에서 41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타납니다. 코나 EV 출고 가격은 롱레인지 모델 기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세제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3천만 원대 중후반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차량 스펙은 비슷한 가격대의 기아 니로 EV, 쉐보레 볼트 EV와 비슷하게 설정됐습니다.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417km인 17인치 롱레인지 모델은 기아 니로 EV와 쉐보레 볼트 EV보다 주행 가능 거리가 조금 더 깁니다. 코나 EV의 최고 출력은 150kW, 최대 토크는 255Nm입니다.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각각 204마력, 26kg/m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기차답게 정지 상태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바로 느껴집니다. 엑셀은 다소 부드럽게 조율돼 있어 가속을 위해선 3분의 1 정도 밟아야 합니다. 소형 SUV 전기차 특성상 주행감이 스포티하진 않습니다. 대신 주행 안정감은 탁월합니다. 네, 지금 속초로 가는 고속도로 안에 있는데요. 100km가 넘는 고속 질주를 해도 하체의 안정감 덕분에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불안감은 전혀 없이 운전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 제동력은 다소 아쉽습니다. 빠른 감속을 위해선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힘껏 밟아야 합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에 따라 엑셀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계기판의 게이지바로 속도가 줄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건 장점입니다. 아이오닉5나 EV6처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센터페시아 등 내부 공간 확보가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하다는 건 단점입니다. 네, 약 175km 정도를 달려서 현재 속초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형 코나 EV의 남은 주행 가능 거리는 몇 킬로미터가 될까요? 실제로는 175km를 달렸지만 남은 주행 가능 거리는 204km라고 뜨면서 206km 정도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통풍 시트를 작동하는 등 배터리 용량을 더 소모한 걸 감안하면 실제 고속도로 주행 가능 거리는 350km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차는 그 특성상 고속 주행 시 주행 가능 거리가 더 짧아집니다. 코나 EV 19인치 롱레인지 모델의 재원상 고속도로 주행 가능 거리 335km보단 조금 더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차 차주로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충전요금도 오르는 추세라는 건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1회 완충 시 요금은 2만 원이 조금 넘어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경제성이 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100km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충전요금은 약 6,200원입니다.
소나타 D 엣지가 100km를 갈 때 필요한 연료비 약 12,0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코나 EV는 현대차의 1등 전기차 수출 상품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데 누적 판매량이 16만 대가 넘어서 현대차 그룹 전기차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판매한 차량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가을에 일본에도 신형 코나 EV를 출시합니다. 부진했던 일본 시장에 전략 상품으로 출격시킬 만큼 현대차가 코나 EV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여러 단지를 묶어서 통으로 개발해야 그나마 사업성이 나오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유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천 중동 포도마을 단지. 지은 지 30년이 다 된 탓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집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새는 경우도 있고 뭐 수리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렇게 나은 것 같아.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이 맥혀 있어요. 간이 맥혀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아요. 중동 신도시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은 83.7%로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노후도가 유독 높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크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빽빽히 놓여 있는지를 뜻하는 용적률 때문입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용적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높은 용적률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지가 재건축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소형 평수 단지가 많아 평균 대지 지분이 낮은 점도 부담입니다.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데 중동 신도시는 10평을 밑도는 단지도 상당수기 때문입니다. 높은 용적률과 낮은 대지 지분이라는 이중고에 놓인 상황. 기댈 수 있는 건 통합 재건축 방식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 추가, 종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재건축에 따른 인센티브로 300% 이상 용적률이 적용된다면 충분히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구상입니다. 서로 통합해서 잘 모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일수록 국가에서는 더 지원해 줄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부천은 면적은 좁지만 인구수는 80만 명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를 보이는 곳입니다. 녹지 비율도 10.7%로 2기 신도시는 물론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고밀 개발이 이뤄진 곳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용적률을 더 높여 개발에 나선다면 닭장 아파트, 난개발 같은 논란을 피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1기 신도시를 단순히 재건축해서 집만 지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자가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공급 보수를 늘릴 수뿐이 없는 구조로 가잖아요. 더 늘어서 광역교통은 더 혼잡하게 될 거다. 어느덧 30살에 접어든 1기 신도시 부천 중동. 사업성과 난개발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아 배드타운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AI의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챗 GPT를 자사 핵심 플랫폼에 접목시키면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선 겁니다. 산업일보 이근영 기자와 그 의미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MS 빌드 2023에서 주목을 받은 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과 결합시킨다는 얘기였고, 또 하나가 AI 비서 코파일럿을 운영 체제죠, 윈도우에 적용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챗 GPT는 아주 똑똑한 AI이긴 하지만 개발 시점 이전인 2021년 9월 이전까지 정보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의 날씨라든지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검색 엔진 빙과 결합한다. 그건 실시간 정보까지 들어간다는 거니까 네. 이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이 분야는 생각만큼 그렇게 막강한 경쟁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구글도요. 어제부터 이 자사의 이 생성형 AI 바드를
자신들의 어떤 검색 엔진에 탑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예. 전 세계 검색 엔진 이용자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구글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코파일럿의 이 윈도우 적용, 이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코파일럿이라는 뭐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챗 GPT를 활용한 AI 비서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이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아주 도전적인 말이 있었죠. AI 비서가 나오면 당신은 검색 엔진 사이트나 아마존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이 코파일럿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S의 코파일럿은요, 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MS365 코파일럿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예. MS365 코파일럿은 이용자가 명령을 하면 뭐 알아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만들어준다거나 엑셀의 뭐 어려운 함수 같은 것도 대신 정리해주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또 GitHub 코파일럿은요, 개발자들이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코딩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윈도우 11에 코파일럿을 적용한다라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윈도우는 우리가 PC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운영체제, OS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이런 도구들은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만 사실 운영체제, OS 자체는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이 전 세계 PC 운영체제의 최강자는 단연 62%를 점유하고 있는 MS 윈도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만약에 코파일럿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코파일럿은 MS가 운영하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생태계, 이른바 이 강력한 해자가 형성되는 셈입니다. 예, 이게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챗 GPT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자체가 굉장한 경쟁력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얼마 전 유출된 구글 내부 직원의 어떤 언급을 통해서 나타났죠. 네. AI에 대해 우리는 해자가 없고 이건 챗 GPT를 만든 오픈 AI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초거대 AI를 만들었어도 구글이나 이 MS가 아닌 제3자가 쉽게 그걸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흔히 MS와 구글의 이 AI가 연산 역량을 뜻하는 이 파라미터라고 하죠. 네. 파라미터 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네. 연산 과정 자체를 단순 추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파라미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메타나 글로벌 유수의 대학 연구진들이 요즘 이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네. AI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모두 지금 초거대 AI 자체만으로는 좀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운영 체제에 접목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대안들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두 회사의 위기감도 반영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년 새요, 이 12%포인트나 이 그 MS의 PC 운영체제 점유율 급락한 상태고요. 네. 구글은 또 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을 보면 4월 들어서 처음으로 68%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애플이나 다른 개발사들에게 입지가 점점 빼앗겨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시장 지배자로서의 입지를 지금이라도 좀 탄탄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윈도우 11이 출시된 지가 지금 1년이 됐는데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런데 11 이전 버전들을 쓰는 사람들이 윈도우 이용자 10명 중에 8명이 넘습니다. 네. 윈도우 11로 이용자들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도 코파일럿 출시가 절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 MS는 앞으로 이 윈도우 10에 대한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밝히면서 윈도우 11로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따라오는 걱정이 이렇게까지 빅테크들이 격차를 벌려놓는다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 갭을 메꿀 수 있을까? 이러다가 뭐 영영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어떨까요? 네, 지금 MS와 구글의 AI 출시 속도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반면 이 네이버, 카카오는 오히려 하반기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 상당히 좀 초조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두 회사는 이 전략을 바꾸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보면 오늘 이 자체 검색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와 이용자 경험을 AI 검색에 맞도록 바꾸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조만간 이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이때 AI가 보여주는 검색 결과가 이용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좀 제공하겠다 이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예.
카카오는 이 생성형 AI 코 GPT를 현재 개발 중인데 한국어 역량을 좀 다듬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글이 얼마 전에 이 생성형 AI 바드에 한국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여기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AI의 한국어 수준을 극단까지 끌어올린 뒤에 완성도를 높여서 점차 국내에 특화된 AI 서비스들을 내놓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인사이드 이근영 기자였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벤처 기업 바이오미와 손잡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셀트리온과 바이오미가 항생제 내성균 감염 치료제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긴 세균에 감염되면 장 속의 특정 세균이 과도해지면서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아 치료가 쉽지 않고 사망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도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많은 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상황.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는 대변 이식술을 하는데 셀트리온과 바이오미가 함께 개발하는 건 이 대변 이식술을 대신할 수 있는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두 회사는 오는 6월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현재 협약서 초안이 양측 회사에 오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미의 후보물질 BM111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라며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M111은 전임상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균 2종을 99%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와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협약 진행 과정에 따라 추후 생산시설 구축이나 투자 확장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3월 경영에 복귀하면서 기존에 집중하던 바이오 시밀러 외에 사업 다각화 전략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서 회장 복귀 이후 신약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중항체, 항체 약물 접합체 등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번 바이오미와의 협약 등을 미루어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역시 주요 사업 다각화 전략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산업이보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예전에 김 기자가 출연을 해서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 몸에 있는 좋은 균으로 다른 균을 치료한다 이런 개념인데 셀트리온도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입니까?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갓 태동한 수준이라는 데 주목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FDA에서 최초에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승인한 게 지난 4월이거든요. 과거에 분변 이식술, 그러니까 건강한 환자의 변을 이식해서 내 몸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자라게 한다는 원리의 치료제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경구용 제제가 훨씬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첫 경구용 치료제도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FDA 같은 그런 이제 규제 기관들 또한 이러한 어떤 미생물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런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신호가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요. 투자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질병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만큼 이제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도
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선점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 세트리온이 뛰어든 것도 뭐 이 같은 이유겠죠? 네, 맞습니다. 세트리온이 원래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에 좀 주력을 해왔는데요. 최근 신약 개발에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미 같은 벤처 기업과의 협업에도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트리온이 파트너로 선택한 이 바이오벤처, 이 바이오미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바이오미는 연세대 의과대학 학내 연구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트리온과 협업하는 BM111 외에도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파이프라인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언뜻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미생물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네. 이를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게 100개 수준으로 100쪽의 수준으로 많고요. 대부분 대장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면 항생제를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항생제를 먹었을 때 민감한 미생물은 죽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항해서 생존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생제 자체에 뭐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항생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미생물이 내성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미생물들은요, 다른 균에게 내성 유전자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균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점점 개체가 불어날수록 항생제가 더 안 듣고 이렇게 되면은 항생제를 써야 하는 병도 좀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항생제 내성 감염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치료제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미생물이 대장에 주로 산다는 특성이 있고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균으로 균을 치료한다는 점 등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연구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생제 내성균 감염 외에도 피부 질환이라던가 뇌질환처럼 다양한 분야의 질환 치료제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한 세트리온 외에 국내 기업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하는 것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노맨 컴퍼니라던가 고바이오랩, CJ 바이오사이언스, 이뮤노바이옴, HEM파마 등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곳들을 살펴보면요, 지노맨 컴퍼니가 위암 면역 항암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요. 고바이오랩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는 면역 항암 치료제 1, 2상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배달료 인상을 요구 중인 배민 라이더들이 어린이날에 이어 석가탄신일인 내일 또다시 파업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주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불매운동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예원 기자입니다. 배민 라이더가 소비자들에게 배달 불매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7일 석가탄신일에 2차 파업에 돌입하는데 소비자들도 배달 주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업에 동참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호응은 얻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인상되면 더 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배달 호황을 누리다 수요가 줄자 이런 요구를 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인들의 이익만 너무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것 같고요. 배달비 인상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은 배달앱 외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선 배달 서비스 이용을 줄였다는 시민의 84%가 그 이유로 배달비가 비싸져서를 꼽았습니다. 배달을 자주 시키던 소비자들도 더욱 빠르게 기존 배달앱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예 배달료 무료를 내세운 다른 앱으로 수요가 몰리기도 합니다. 실제 묶음 배달 시스템을 도입한 한 배달 플랫폼은 올해 들어 이용자가 3배나 늘었습니다. 기존 배달앱들은 앞다퉈 이용자를 잡기 위한 고육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유료 회원에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강화했고 요기요는 월 9,900원을 내면 무제한 무료로 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배달앱들의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잇따른 파업으로
돌아선 소비자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은행주를 대거 내다 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기댈 곳은 배당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금융지주 주식 1,250여만 주를 올해 1분기에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각 금융지주에 대한 국민연금의 평균 지분율은 8.5%에서 7.8%로 낮아졌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들 실적이 지난해만큼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평균 순이자 마진 님은 4분기를 고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오는 2분기에는 3bp가량의 추가 하락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주가 전망을 그리 밝게 보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저점인 거는 확실합니다. 여기서 상승 여력을 좀 판단을 해본다면 기계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장이 꺾였는데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주 자체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다진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기댈 곳은 배당을 중심으로 한 주주환원 확대뿐. 금융당국이 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면서 배당 확대 여력이 제한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지난달 각 금융지주사들은 기대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주 투자 매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 주주 환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도 있고요. 길게 보면은 은행들의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 주주 환원에 대한 매력은 갈수록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낮을수록 배당 수익률은 오르기 마련.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높은 횡보장에서 대표적인 배당주인 은행주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엔비디아가 정말 큰 활약을 해줬습니다. 박찬희 기자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월가에서 벌써부터 차기 대장주 찾기에 나섰다면서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1분기 깜짝 호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으로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하는 한편 제2의 엔비디아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24% 올라서 $379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기존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먼저 월가에서 제시한 엔비디아 목표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젠블렛은 목표 주가를 기존 $320에서 $600까지 높였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60%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이 밖에 JP모건, 바클레이스, TD코인 등은 목표 주가를 $500로 제시를 했고 네. 번스타인은 $475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월가에서 15년 동안 기업 분석 일을 해왔지만 이번에 엔비디아가 제시한 2분기 가이던스 같은 매출 전망치는 처음 본다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엔비디아는 최근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 $1조 클럽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약 $9,400억, 우리 돈 1,245조 원 수준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시총 $1조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월가에서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차기 엔비디아로 꼽히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익숙한 기업들일 텐데요. 첫 번째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입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행동주의 투자자 빌 에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는 알파벳에 $10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억만장자 투자자 댄 롭의 헤지펀드 서드포인트도 $5억 어치 알파벳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월가 헤지펀드들은 알파벳과 함께 AI 열풍의 선두주자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거금을 쏟았는데요. 억만장자 투자자 드라켄밀러는 지난 1분기에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2억 1천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밖에 바우포스트, 코투 매니지먼트, 타이거 글로벌 등 유명 헤지펀드들이 같은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JP모건은 AI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기업 명단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단연 1위를 차지를 했고 통신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브로드컴과 마벨이 뒤이어서 자리를 했습니다. 이 밖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도 이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